이제 넌 이 집 사람이 아니다. 수술대에서 깨어난 딸에게 아버지가 건넨 첫마디는 였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 60%를 내어준 딸은 상처도 아물지 않은 채 현금 봉투 하나 받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경기도 용인의 어느 중산층 주택. 이 집의 가장은 이철호였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부장 출신으로 40대 중반에 퇴직 후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순례는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했고 옷을 잘 차려입었고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들 이석준에 대한 집착이 그녀 삶의 전부였습니다. 첫째 딸 이수연은 그 집에서 늘 두 번째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대입 준비도 생일 선물도 언제나 석준이 먼저였고 수연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수연이 23 되던 해 동생 석준이 강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밤을 즐기던 아이였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부모 돈을 써가며 어울리던 친구들과 밤새 마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석준은 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좀 놀아야 철이 들어 어머니 김순례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 좀 놀다가 간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 이식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생체 이식이라면 가족 중에 적합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간 기능. 수연이 완벽한 공여자였습니다. 부모는 수연에게 그 사실을 선택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해줘야 해. 네 동생이잖아. 어머니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수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나서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떻게 될지가 무서웠습니다. 만약 내가 한다면 수술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가족이 가족 살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 대답에서 이미 알아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수연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간의 60%를 떼어냈습니다. 수술 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어머니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취가 덜 풀린 것인지 눈물 때문인지 석준의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어머니가 아들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수연의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링거 소리만 났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연이 퇴원하던 날 아버지 이철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해외에서 새 출발해라. 여기 5천만 원 있다.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수연이 물었습니다. 석준이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집이 복잡하면 안 돼. 너도 이참에 독립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수연이 봉투를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연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향한 곳은 캐나다 밴쿠버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서툴렀습니다.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 수술 자리가 아직 당겼고 몸을 오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식품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회계학, 부동산 투자, 캐나다 세법. 공부가 유독 손에 잡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연은 숫자에 강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칭찬한 적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재능이 이제 펼쳐질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캐나다에서 처음 투자한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밴쿠버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당시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을 찾아냈습니다.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년 후 그 건물의 가치는 2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캐나다 현지 소규모 금융회사의 지분을 샀습니다. 그렇게 5번을 반복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서에도 법인 명의만 썼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캐려 해도 실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나타날 때 놀라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누구 앞에서 나타날지 그녀는 오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오래된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철호였습니다. 수연아, 연락 좀 해라. 아버지다. 수연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수술 후 내보내고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어떤 신호인지는 알았습니다.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렇다면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습니다. 수연이 떠난 10년 동안 이철원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석준의 간 이식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석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몇 년 동안은 조심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 자금을 빌려 음식점을 차렸고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카페를 차렸고 1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철호의 이름을 팔아서 일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부실 시공 민원이 쏟아졌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철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쌓아온 집과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석주는 이미 개인 빚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순례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집안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었습니다. 입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철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철호가 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살 때는 필요 없고 힘들 때만 찾는 것. 그것이 이 가족에게 딸의 의미였습니다. 석준도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수연이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나야. 한 번만 도와줘. 죽겠어, 진짜로. 석준이 문자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화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수연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귀국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법률법인 하나와 회계법인 하나를 조용히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가족의 재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석준의 채무, 이철호의 부채, 집과 차의 담보 상태, 어머니의 입원비 현황,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준이 세 번째 사업 때 저지른 부실 시공과 관련된 소송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석준이 공사 자재를 빼돌려 개인 계좌로 돈을 빼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꺼낼 때를 기다리며. 수연이 귀국한 것은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제외하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차분하고 낮게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숫자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석준의 부실 시공 피해자들이 모인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모임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당분간 비밀로 해주십시오. 수연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연을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이 통장에 피해 금액 전액을 먼저 보내자 모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석준의 채권자 중 가장 큰 금액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채권을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채권자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자신의 패를 모았습니다. 이철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연에게 문자를 보낸 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포기했습니다. 2년이 연락도 없네. 냉정한 것. 이철호가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을 내보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준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야. 건강식품 온라인 쇼핑몰이야. 초기 자금만 좀 도와줘. 석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아버지한테 더 이상 돈이 없어.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 석준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석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40대가 된 아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철호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순간에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아니면 여전한 집착인지. 어머니 김순례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연락 안 되냐? 한 번만 찾아봐라.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놈의 수연이 타령은 그 애가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김순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애 덕에 석준이가 산 거잖아.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 집안의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석준의 채무가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채권자들이 압류 신청을 냈고 이철호의 집에 경매가 걸렸습니다. 이철호 가족은 그 사실을 통보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김순례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석준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철호가 홀로 법원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이철호가 혼자 말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호 씨 댁 채무건 관련해서 협의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철호가 굳었습니다. 수연아.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봉투를 쥐어주고 현관 앞에 세워두었던 그 아버지를. 앉으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달랐습니다. 어릴 때의 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철호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수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댁 채무 전부를 제가 인수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전액 제가 변제했고 경매도 취하됐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인지.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굳었습니다. 그 단어 조건. 무슨 조건? 이철호가 물었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두려운 낯설미였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누나 살아있었어? 어디 있었어? 나 진짜 많이 힘들었어. 석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약속 장소와 시간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석준은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아버지한테 들었어. 빚 다 갚아줬다고. 진짜 고마워. 석준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식사를 하면서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준아, 너 그거 알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응, 뭐? 석준이 말했습니다. 내 간이 네 몸 안에 있어. 10년 동안 잘 살고 있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얘기 왜 해? 석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 봤나 싶어서.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새 사업 아이디어 있다고 했잖아. 이야기해봐.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강식품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 줄게. 대신 내가 경영 참여를 해야 해. 회계도 자금 운용도 내가 관리해. 석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돈만 줄 수는 없어? 석준이 말했습니다. 안 돼.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짧고 단호한 대답에 석준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이전의 누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알겠어. 석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석준의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을 정리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석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사결정은 수연이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만에 흑자가 났습니다. 석준이 신기해했습니다. 누나, 진짜 잘하네.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석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수술 받는 동안 아팠을 때 내가 뭘 했겠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수연은 두 번째 술을 놓았습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연 보유 지분 60%, 석준 지분 40%. 그러나 수연은 석준에게 조건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이 지분을 지키려면 네가 회사 운영에 계속 관여해서는 안 돼. 전략 자문 역할만 해.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내 회사인데 내가 왜 빠져? 석준이 말했습니다. 네 회사가 아니야. 내 돈이 들어간 회사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면 어차피 누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호가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철호가 수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도 그 사업에 참여시켜 줄 수 없겠냐?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다.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에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홍보, 거래처 연결.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냐?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고요. 대신 다른 제안이 있어요. 이철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 참여하시겠어요? 수익은 나눠드릴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거 좋지.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이철호가 꼼꼼히 읽지 않으면 지나칠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자 이익 배분보다 의사결정 권한이 수연에게 있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이철호는 서명했습니다. 수연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읽었지, 뭐.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지만 이철호는 그냥 넘겼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돈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철호와 석준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철호는 아들의 회사 지분을 일부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 아버지가 홍보해주고 이름 써줬잖아. 그 공이 있어야지.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석준이 발끈했습니다. 그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석준이 말했습니다. 부자 사이에 처음으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철호가 수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네 회사 지분 구조 좀 재조정할 수 없겠냐? 아버지도 좀 넣어줘.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석준이 동의가 있어야 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그놈이 동의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화를 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석준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내 지분 달라고 난리야. 누나가 막아줘. 석준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하고 네가 해결할 문제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대주주잖아. 석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하고 네가 싸우든 사이좋게 지내든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수연이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돈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철호가 이번에는 어머니 김순례를 통해 압박을 넣으려 했습니다. 김순례가 수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네가 아버지 좀 도와줘. 아버지가 힘들어하셔.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수연이 말했습니다. 응?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혼자 있을 때 엄마는 뭐 하고 있었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김순례가 침묵했습니다. 석준이 병실에서 웃고 있었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아버지 석준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김순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패가 나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철호와 석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석준이 수연 몰래 이철호에게 회사 내부 자료를 넘기면서 지분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철호는 그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회사 기밀 유출이라는 사실을 석준도 이철호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이미 이 가능성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철호와 석준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오늘 이 자리가 왜 소집됐는지 아십니까? 수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석준 씨가 내부 회계 자료를 아버지에게 유출했고 이철호 씨는 그것을 가지고 법적 지분 주장을 시도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법인 정관 위반이자 하나는 형사 고발 사안입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석준이 말했습니다. 앉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석준이 앉았습니다. 이철호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냐?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말이 되냐?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굳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 아직 봉합실도 안 뽑혔는데 봉투 쥐어주고 내보내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 말 했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석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을 고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당신들이 알아서 서로를 망가뜨렸으니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설계한 복수의 본질이었습니다. 칼로 베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뱄습니다. 수연은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제가 전량 인수합니다. 두 분 지분은 취득원가 그대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 회사에서 손 떼시는 것으로 이번 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누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석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수연만이 알았습니다. 네가 안에 내간이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수연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병원 퇴원하실 때 택시비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치료비도 계속 내가 댈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족이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철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철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멈추었습니다. 그 두 글자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수연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녹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회사는 단독법인으로 정비되어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철호는 그 회사와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첫 번째 주 수요일 수연의 오피스 건물 1층 카페에 혼자 들어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철호였습니다. 수연은 그날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페에 커피 2잔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철호가 혼자 2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잔은 마셨습니다. 한 잔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같은 공간에서. 석주는 수연의 회사에서 나온 후 몇 달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내가 할 일 찾은 것 같아. 석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석준은 그 2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누나한테 그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김순례는 퇴원 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수연이 댔습니다. 김순례가 어느 날 요양원에서 수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김순례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게 사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김순례가 울었습니다. 수연도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그 말의 의미를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수연의 오피스텔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눈 쌓인 거리를 혼자 걷던 첫 번째 겨울.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패딩 점퍼를 입고 가방 하나를 메고 눈 위를 걷는 혼자인 여자. 수연은 매일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겨울의 외로움을 잊으면 지금의 강함도 잊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수연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은 많았지만 스스로 얻은 것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는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얻은 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딸이 간을 내어주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인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삶. 그것이 수연이 10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하루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